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기술사 시험의 방향성,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정규반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심화반에서는 뭐 정규반에서 들은 이야기 뭐 또다시 뭐 OT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현상,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사 교재 암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단순 암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야. 이해와 암기의 반복.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누구라도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반복을 어떻게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해를 하는 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암기를 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뇌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집어넣는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암기법이 아주 중요하죠. 암기법이. 그래서, 또 이제 그 암기법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답안지에다가 어떤 그 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표현의 방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바로 암기를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넣으면 고득점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항상, 이거는 이제 논의하는 이야기지만 채점자는 기술사 교재를 가지고 들어가서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일어나는 게 어떤 오류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항상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우리끼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당신은 이거 안 써가지고 이게 절대 이거 안 쓰면 합격 못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러면 우리 기술사 교재 이게 정답이다 이거야. 응? 그런데 기술사 교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기술사 답안지 그 교재들이 있는데 그 기술사 교재마다 그 내용이 똑같이 기술되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기술사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기술사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해놨겠지.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이 기술사 교재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아이템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 기술사 교재를 만드는 사람마다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암기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어떤, 문제를, 아이템을 받아들일 때, 전반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죠? 암기화해서 이제 단어화해서 받아들여. 그럼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내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꼭, 교재에 이렇게 썼으니까 그걸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풀어내는 방식은 내가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재에는 서술형으로만 되어 있으면 내가 그림이나 공식을 통해서 그것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림이나 이제 뭐 교재에서 그림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했다 그러면 내가 공식이나 활자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죠? 내 역량에 따라서 그건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술사 교재를 막무가내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항목을 잡아서 써내려갈 수 있으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내가 어차피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100점 만점 맞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60점 언저리에서 턱걸이 하는 사람들이 6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그냥 합격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구분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항목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것은 항목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게 좋아. 항목 정도는. 왜냐 그러면 내가 막연하게 어떤 아이템을 주었는데 항목도 암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두서없이 내가 이제 기술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정도는 내가 암기를 해놓고 그 타이틀에 따른 속에 있는 내용은 내가 별도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집어넣겠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아이템을 여기서 배웠어.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는지를 자꾸 연구를 해보셔야 돼. 그리고 항공단에 블라인드를 치면 안 돼. 연소, 건축방재, 폭발, 그 다음에 기계, 전기, 뭐 이제 막 위험물 넘어가요. 넘어갈 때 그 각 과목마다 블라인드가 쳐 있으면, 그죠? 그럼 상호 연계가 안 되는 거야. 플렉시블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연소에서 내가 이걸 배웠으면, 위험물, 폭발,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소방, 기계, 전기에서도 어떤 메커니즘 측면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지. 맨 처음에 연소 한계 곡선이라는 걸 내가 배웠어. 그러면 이 연소 한계 곡선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돼. 그 연소 한계 곡선상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죠? UFL 있고, LFL 있고, CST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또 연소 범위, 뭐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서 또 써먹을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응용이 되고, 말 그대로 내가 아이템만 가지고도 그걸 써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내가 활자로 채우게 되면 결국은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항상 응용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응용력을. 그래서 기술사 교재 암기는 단순 암기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안지 관련한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시험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답안지를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 채점자가 꼼꼼하게, 아이고, 우리 이제 이 곽윤호 선생님, 또 채점해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1장에서부터 쭉, 뭐, 그냥 12페이지 썼으면 12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 이 아이템과 이게 좀 부합하는가?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막 점수를 줄 것 같아. 느낌상.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채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면 날 새겨요? 말 그대로 1000명이 시험 보면, 한 사람이 10페이지씩만 보면, 그 10,000페이지예요, 10,000페이지. 그죠? 그 10,000페이지를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 한 2-3달 걸려요. 그렇게 채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일단은 채점자가 딱 볼 때, 분량을 한번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제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분량을 봐. 그러면 한 10페이지 이상 넘어갔으면, 이거는 뭐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답안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만약에 이제 8페이지, 7페이지 이 정도로 가게 되면요, 이거 뭐 한 2, 3점, 4, 5점 정도 주면 되겠네. 라고 이제 본인 생각이 벌써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굳이 디테일한 내용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전부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점수가, 공부가 얼마 안 돼 있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50점을 받든 40점을 받든. 그래서 그건 내 진짜 점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답안의 작성 요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답안지라는 것은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마인드를.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알아먹기 쉽게 쓰시면 안 돼요. 답안지는 내가 제출을 하고 상대방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알아먹기 용이하도록 써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답안을 썼는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돼. 그죠?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어본 지문이 타이틀로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 물어본 지문이. 일명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소 속도의 영향 요소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타이틀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연소 속도의 영향 요소. 요 문구가 타이틀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숙달되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용어를 쓰는 거죠. 그 타이틀에다가 내용에다가는 그 연소 범위의 영향 요소를 쓰고 타이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엉뚱한 말을 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채점자들은 단순하게 찾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한번 찾아보고 물어본 지문이 타이틀에 와 있으면 그 세부 내용 간단하게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정합성이 있으면 점수 주는 거고 아니면 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벌써 첫 번째 단계인 타이틀에 지금 물어본 지문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채점자가 일부러 그거 안에 있는 내용을 막 이 안에 혹시 어떤 그런 세부 내용이 있을까라고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찾는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채점자가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안지 작성의 요령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안지 작성을 할 때 활자로만 채우는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림, 공식, 표 최소한 2개 이상 넣어라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저와 함께 좀 그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상담을 하시면 뭐 그런 면에서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의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한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공부의 패턴은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이해와 암기죠. 그죠? 기본적인 건 이해와 암기야. 이거 왜 안 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와 암기가 반복돼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뒤로 뭐로 가요? 답안지의 작성이죠. 이해와 암기한 것을 답안지로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이후에는 피드백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패턴은 이제 그렇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 암기, 그 다음에 작성,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성 분야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작성에서부터 평가까지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사 교재에 있는 내용 또 이제 부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답안지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답안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저와 이제 같이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계속 이제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와 암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죠. 기술사 공부는. 그래서 항상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 암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상무각이에요. 어느 순간 없어져. 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 한 7일 가. 그런데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 암기해가지고 그냥 버티게 되면 뭐예요?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죠. 이제 그 차이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이해와 암기의 반복,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무조건 답안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답안지 작성 요령,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끊어가지고 비율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답안지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답안지 형식이.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와 이제 암기 카드, 요거는 뭐 누누이 뭐 영원한 논쟁거리, 뭐 이제 그 기술사 시험에서 그렇죠. 예. 서브노트 만드세요?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있는 대로,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그죠? 예.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서브노트나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서브노트라는 것은 뇌를 고착화시킨다. 그죠? 그 지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명확하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암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또 이제 암기도 좀 부실하면 그것도 좀 부실해지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출을 잡기 위해서 이 서브노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기출을 통해서는 이 서브노트가 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기술사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서브노트나 마찬가지예요. 왜? 기출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다시 내가 정리해서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그래서 서브노트는 내가 어떤 것을 만드느냐 그러면 예상 문제에 한해서는 만들 수 있어요. 예상 문제. 우리 기술사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내가 예상 문제로 잡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합격할 때 서브노트나 이제 이런 것, 저도 이제 서브노트는 안 만들었지만은, 그 기술사 예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만들었어요, 서브노트를. 왜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안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명확하게 쓰게 되면 그건 고득점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서브노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출 빼고, 예상 문제로 해가지고 한 200문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한다라고 이제 막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 20문제, 30문제밖에 안 만들었어요. 주변에 그냥 뭐 격가지 막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 최근 이슈화되어 있는 거, 법 새로 바뀐 거, 뭐 이제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20, 30문제 정도 만들었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항상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상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어느 정도 내가 가시권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상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내가 맞추면, 그거는 거의 합격하는 시험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죠. 10문제가 예상 문제가 나왔어도 그거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왜냐 그러면 답안지 형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고, 내가 예상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최소한 세 문제 정도, 뭐 이제 그 정도 접근성이 있으면 거의 합격 수준이다. 합격 레벨까지는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타 기술사 시험 볼 때도 예상 문제 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 걸릴 때는 거의 합격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정도 레벨이면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예상 문제 두세 개를 잡을 때, 서너 개를 잡을 때 과연 20문제, 30문제 가지고 잡으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 200문제나 이런 거, 300문제, 또 기술사 교재 외에 200문제, 300문제를 예상 문제로 잡고 있으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왜? 서브노트 계속 암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이제 합격하는 게 최선이죠, 최선. 근데 이제 이 서브노트도, 예상 문제에 대한 서브노트도 맨 처음에는 몇 개 안 되지만 내가 계속 시험에 반복해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죠. 계속. 그럼 그게 체관권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런 데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우리 학원 목표가 뭐예요? 단기 합격. 3년 내 무조건 끝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꾸준히 따라오시면 반드시, 그 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이제 내용의 암기법 관련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앞머리 따기. 요거죠, 앞머리 따기.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비상전원실 설치기 전 써보세요. 그럼 용기장 조급에 망치 이런 거 나오고, 또 이제 우리 소화 관련해가지고 하면 뭐 있어요? 소독한 물안경, 또 이제 건축 방제 관련해서 주요 기능은 하중지 지름, 차연성, 차일성 해서 하차차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머리 따기는 만들기가 진짜 쉬워요. 만들기가.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뭐가 있어요? 맨 앞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말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말이 되도록.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암기할 게 10가지야. 그러면 그 10가지를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말이 되는 것을 6, 7가지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플러스 알파 하면 되는 거니까. 응?
그런 식인 거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꼭 한글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무조건 말이 되게 만들어야 돼, 말이 되게. 그래야지 내 입에서 있게 되고, 내 입에서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뭐 생뚱맞게 아무 용어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앞 글자를, 가지고 가장 단순한 게 뭐예요? 이런 거지. 여기 이제 한 5가지 아이템이 있어. 그죠? 첫머리, 단어와 이미지와 반복학습, 사고의 힘 이렇게 있어. 이걸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앞머리 따는 건 뭐예요? 첫 단위 반사, 뭐 이제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미지하기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잘 한번 영어나 한자나 아니면 숫자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죠? 다 총망라해가지고, 막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욕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욕을 갖다가. 자기는 욕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잊어먹는데. 응? 그것도 이제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 그것도 하나의 재주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절대 남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죠? 괜히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머리 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면 좀 용이하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단어화해가지고 압축 요약해서, 그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자 자체를 이걸 문장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말 그대로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압축된 단어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핵심 키워드,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화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활자로 이해하는 것보다 좀 오랜 시간 머릿속에 좀 잔사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가 안 돼. 그죠? 막 머릿속에 그 공부하다가 진짜 지치죠. 막 뭐 정리를 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그런데 이제 머리 식힌다고 만화방을 갑니다. 그냥 만화방에 가가지고 막 그 뭐 까치, 류 막 이제 이런 애들 막 보고 그러면 그 줄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만화로 되어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머릿속에 좀 오래 남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예전에 활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어떤 그 플래시오버나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구획실 화재 나오면 화재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을. 구획실을 그려놓고 화재 일어나는 거, 그죠? 여기에는 무조건 실랭제 둘러보고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든 이 이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획실 화재이면 나한테는 규격화되어 있는 거야. 그냥 암기법으로. 이미지화된 암기법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획실 화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걸 일단 그려놓고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학습이라는 것은 아까 뭐 한 이야기니까 그렇고, 사고의 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생각을.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 기술사 시험이 이제 방대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단순함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그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것은 뭐예요? 응용이에요. 응용. 내가 1장에서 뭔가를 배우면 2장, 3장, 4장 이런 쪽에 넘어가서 내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이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화가 있고 연소가 있고 막 이제 갑니다. 연소 있고 막 이제 이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연소 있으면 또 연소 속도 있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각 인자들이 있어요. 그죠? 열방출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화열도 있고 순수 연류속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화는 이제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발열이나 이제 방열의 관계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놓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발열과 방열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 또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건 뭐 있어요? 이 발열과 방열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라보.
저 같은 경우는 언뜻 갑자기 떠오르는 건 소염거리가 떠올랐어. 그죠? 소염거리가 좀 떠올랐어. 결국 발열보다 박열이 좀 크게 되면 소염 그 거리를 짧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소염거리를 딱 생각하니까 불꽃 방지기가 또 갑자기 생각났어.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은 꼬리를 물고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결국은 내가 불꽃 방지기에 가서도 뭘 쓸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메커니즘을 이걸로 잡을 수 있잖아요. 메커니즘을. 불꽃 방지기 메커니즘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 화염 확산 방지기나 마찬가지. 또 방금 이야기했던 건 뭐 있었어요? 불꽃 방지기 뭐 있었지? 소염거리 있었지, 소염거리. 그죠? 소염거리도 메커니즘을 이걸로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발화 관련해가지고, 발열이 박열보다 이제 뭐 크면 발화는 언젠간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의 발화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제 끝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죠?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고를 확장해가지고, 그죠? 사고를 확장해가지고, 야, 이 발열과 박열의 관계에서 또 해석할 거 뭐 없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꾸준히, 제가 지금 방금 2개 말씀드렸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요. 계속 찾아보면 계속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발화 파트에다 적어 놓는 거야. 발화 파트 아래에다가 적어 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다가 또 그런 유사한 메커니즘이 나오면 또 각 장에다가 적어 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내 사고의 힘이 무한히 이제 성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 갖다 놔도, 그죠? 어떤 문제 갖다 놔도, 기본 메커니즘, 동작 원리, 뭐 이런 것들, 기본 원리 찾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교재를 막 암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 외에는 절대 생각이 안 나. 응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많은 양을 암기를 해가지고 막 하려다 보니까, 3년이 걸렸네, 5년이 걸렸네,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진도가 좀 덜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바퀴 이상 돌기 시작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회전율이 빨라져요. 결국은 기술사 시험은 회전율이잖아요, 회전율.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두 권을 내가 돌릴 수 있느냐. 그런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사고의 힘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한 2, 3개월, 3, 4개월 후에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본인이 체득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 해봤을 때, 안 해본 거 아니고. 그래서 해보고 계신가요? 잘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기술사 답안 형식 구성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 대조법, 총론에서 강론, 원인 결과법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 이제 공부의 방법에 대한 총론은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고 이제 수업을 한번 나가볼까요? 소방 관련 기초 수학 공식은 지수하고 이제 미분적분, 로그, 삼각함수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은 거니까 이걸 몰라서 여기서 또 우리가 수학을 다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다가 잠깐 잊어먹으면 앞에 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체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유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체 이외의 나머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구상의 상태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니까요. 고체 빼놓고 나머지 다 유체죠. 액체와 기체를 우리 이제 유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체는 분자 간의 응집력이 좀 강해가지고 딱딱한 성질로 가지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유체라는 것은 흐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 종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거긴 하지만 어쩌다 한번 시험에 한번 내볼 수는 있어요. 그냥 주는 개념으로. 그래서
유체는 점성과 이제 비점성, 압축성과 비압축성, 뭐 이제 뭐 유체의 성질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유체가 있고 실제 유체가 있죠. 그죠? 이상유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것. 요게 이제 이상유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 유체라는 것은 점성도 있고, 압축성도 좀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성과 비점성 유체 두 개 관련해 가지고는 말 그대로 유체라는 것은 점성이 있다면 점성에 의해서 전단 변형이 일어날 거고, 결국은 이것을 해석한 게 뭐예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제 좀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이런 분류를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압축성과 비압축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고체는 어차피 비압축성이죠. 그런데 이제 기체는 압축성이죠. 액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액체가 압축이 되나? 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죠? 상당히 고압을 주게 되면 약간은 압축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물도 말 그대로 분자의 구조를 보면 정육각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압력을 일정 부분 주게 되면 그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찌그러질 수 있죠. 그럼 일정 부분은 가압에 의해서 압축이 일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유체상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은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성과 압축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 유체냐 실제 유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와 차원 뭐 이제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10점짜리로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MKS 단위로 이제 점성 뉴턴의 점성 법칙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 차원으로 표현해 보세요. 막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는 절대 단위는 우리가 이제 SI 단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절대 단위와 이제 중력 단위, 공학 단위로, 예전에는 전부 다 이제 공학 단위로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공학 단위 잘 안 쓰죠. SI 단위로 많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기술사 시험에서는 중력 단위로 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 단위는 우리가 이제 MKS 단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M은 뭐예요? 길이죠, 그죠? 메다 이런 거니까. K는 킬로그램 이런 거니까. S는 세크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MKS 단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힘은 절대 단위에서의 힘은 뉴턴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 뉴턴. 그래서 1뉴턴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량과 힘은 다른 거예요, 그죠?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힘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절대 단위에서의 어떤 힘은 뉴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뉴턴이라는 1뉴턴이라는 것은 1kg 메타파 세크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력 단위와 이 절대 단위는 상호 교환이 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학 단위에서는 이 힘을 1kg 포스를 써서 이렇게 킬로그램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kg에다가 중력과 속도 9.8을 곱한 거죠. 그죠? 9.8 메타파 세크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뉴턴과 1kg 중 같은 힘인데 요건 절대 단위, 요건 중력 단위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9.8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중력과 속도의 수치만큼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1kg 중은 9.8 뉴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배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력 단위는 우리가 이제 절대 단위로는 9.8배로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뉴턴을 뭐요? 여기에서는 1kg 중은 9.8 kg 메타파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요 킬로그램 메타파 세크의 제곱은 뉴턴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1뉴턴은요 9.8분의 1 킬로그램 중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단위를 한번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1뉴턴은 요거를 이제 10의 5승 다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는 이렇게 상호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동력의 단위죠. 동력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힘이죠. 움직이는 힘.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는 건 중력 단위로 킬로그램 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리는 단순히 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중점 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죠?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건 움직이는 힘이니까.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중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메다를 곱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이제 일이다.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물체를 딱 들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걸어가야지만, 거리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그건 그 사람이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 중 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그죠?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타내려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뭐예요? 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력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공학 단위로 어떻게 나타내요? 킬로그램 중 메타파 세크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터나 펌프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동력이 얼마야? 그러면 몇 킬로그램 중 메타파 세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동력이 얼마야? 그러면 몇 킬로와트, 75킬로와트짜리야, 뭐 이제 100킬로와트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킬로그램 중 메타파 세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해줘야 되겠죠. 킬로와트 단위로. 그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이제 이걸 다 이제 해보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울이라는 단위가 여기 나오죠, 그죠? 1주울이라는 건 1뉴턴 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주울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죠? 에너지의 단위. 주울이라는 건 에너지의 단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에너지라는 것은 기계적인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전기적인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열적 에너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계공학, 전기공학, 뭐 이제 연력학을 하는 이제 그런 공학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게 이 에너지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거 공학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라는 이 큰 틀의 주를 가지고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이걸 기계적인 에너지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전기적인 에너지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열적 에너지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울이라는 개념을 기계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단위를 바꿔줄 수 있어요? 뉴턴 메타로, 그죠? 힘 곱하기 거리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 곱하기 거리로 하게 되면 이게 기계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트세크죠, 그죠? 와트세크. 전력에다가 그냥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열적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칼로리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열량은 칼로리니까
그러면 칼로리하고 주얼하고의 관계는 얼마만큼의 좀 차이가 있어요? 뭐 0.239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제로로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0.24 정도를 쓰죠.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라는 것을 기계적으로도 전기적으로도 열적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량을 이 열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열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 이제 뭐 에너지 차원에서 기계를 하는데 전기는 잘 모르겠어. 뭐 이제 이러면 이제 곤란해. 그죠? 상호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어디에든지 블라인드가 져 있으면 안 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면 1주얼이라는 것은 1뉴턴메타 기계적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킬로그램중 메타는 결국은 요거 뉴턴메타와 같은 거지. 예. 결국 9.8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1kW라는 것은 와트든 킬로와트든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러면 여기 이 와트만 표시하게 되면 이 줄과 1줄은 와트 세크라고 했으니까 와트로 표현하게 되면 이 세크만 줄 밑으로 가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와트는 줄파 세크 이렇게 되는 거야. 1줄파 세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1kW는 뭐 이제 곱하기 1000 해주면 되는 거니까 줄파 세크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줄이니까 줄은 기계적 에너지 뉴턴메타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0에다가 이 1000은 그저 기본적으로 있는 값이니까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이 뭐였어요? 킬로그램 중 메타 파 세크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킬로그램 중을 뉴턴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1뉴턴은 얼마였어요? 9.8분의 1 킬로그램 중이었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거지, 요거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요 값이. 그럼 요거 다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이가 나오는 거죠, 100이가. 그러면 여기에서 킬로그램 중 메타파 세크를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100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리로 와야죠, 그죠? 요리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력 구할 때 L은 102 네타분의 감마 HQ K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게 왜 102가 나온 거예요? 킬로그램 중 메타 파 세크를 그죠? 공학 단위의 요 동력을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동력 킬로와트로 환산해 줬기 때문에 그 102가 이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력식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요거 단위는 킬로와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단위계 SI 단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뭐요? 10점짜리로 한 2번 나왔어. 10점짜리로. 우리 그 SI 단위, 기본 단위계 한번 써보세요. 이제 SI 단위, 이제 기본 단위 플러스 보조 단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다 암기해서 써야 돼. 기본 단위하고 보조 단위하고. 보조 단위는 몰라도 기본 단위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기본 단위. 근데 이제 이건 뭐 암기하기가 좀 짜증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이제 광도는 칸델라죠. 그죠? MKS는 이제 우리가 절대 단위의 기본이니까, 그죠? L, 베타, M, 이거는 K, 시간은 S잖아요. 그죠? MKS 단위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몰이라는 게 있어. 몰. K하고 A를 이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MKS 몰카 이렇게 되는 거야. MKS 몰카 그 다음에 CD. 예. 몰카를 담은 CD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단위라는 게 MKS 몰카 CD다. 요렇게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풀어서 쓰면 돼. 그죠? MKS
몰카, CD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가 안 잊어먹고 이제까지 쓰고 있어요. 그죠? 보조 단위는 이제 평면각, 입체각, 라디안하고 스테라디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유도 단위나 이런 것들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유도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면적, 최적, 뭐 농도, 뭐 이제 속도 결국은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죠? 어떤 그 이제 단위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력 단위계의 차원도 있고 절대 단위계의 차원도 있다. 중력 단위계는 FLT, 절대 단위계는 MLT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M은 아까 뭐였어요? 메다 단위였고, L은 뭐요? 여기에서의 M은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M은 킬로그램 단위고, L은 길이 단위고, T는 시간 단위죠. 그 다음에 이제 FLT는요, 요거는 힘이죠. 그죠? F, 포스. 그 다음에 L,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과 길이와 시간, 힘과 길이와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FLT와 MLT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요것을 만약에 이제 차원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요거는 뭐 이제 길이는 M이니까 MLT니까 그죠? 길이는 L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S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질량이다 그러면 킬로그램이고요. 요것을 중력 단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질량 단위일 경우에는 단순하게 킬로그램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질량은 중력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킬로그램 중 세크의 잣은 파메다. 왜냐 그러면 뭐예요? 1kg 중은 킬로그램 메타파 세크의 제곱이니까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중 세크의 제곱 분의 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게 윤리로 이렇게 오게 되면 힘은 뭐예요? 폴스니까 F가 될 거고 L은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오려면 마이너스 1승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도 뭐지 이거? T는 그냥 자승이죠. 그죠? T는 이렇게 자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 뭐 한번 그냥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공식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변환해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이제 밀도, 비중량, 뭐 비체적,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소방전기, 소방기계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하긴 하지만 떠난 지도 오래됐고 또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초단위나 이제 또 어떤 공학단위나 뭐 이제 절대단위 아니면 유체역학 이쪽에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소방기술사 시험에서 유체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절대값을 이제 절대적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죠.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게 될 때 이런 것 자체를 모르게 되면 응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나오면 무조건 꽝이지. 예전에는 막 그런 뭐 이제 계산 문제 맞으면 뭐 25점짜리면 25점 준다. 10점짜리면 10점 준다 막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계산 문제를 10점 맞춰도 그렇게는 점수 안 줍니다. 그죠? 그렇게는 점수 안 줘요. 일정 부분 서술형 좀 들어가고 그래야지 한 뭐 20점 뭐 언저리 어디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리면 빵점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틀리면 빵점도 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주관식 그 서술형에서는 빵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틀리면 조금 점수가 낮아지더라도 뭐 이제 아주 그냥 형편없으면 점수가 이제 뚝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근사치 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점수가 엄청나게만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정도로 한번 유도 과정이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좀 검증해보고 점수를 주는 거니까요. 예, 한번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및 점성 법칙,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한 3가지 정도, 그죠? 뭐 관과작, 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하는데 관성의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고, 이제 이렇죠. 실제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우리가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속도 법칙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나 아니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거의 우리 소방에서는 적용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10점짜리로 나오면 간단하게 기술할 정도의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건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 요 한 가지 정도만 좀 튼실하게 해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물체의 가속도는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dt분의 dp 막 이제 이러니까 뭐 압력인가? 막 이제 이러면 곤란해요. 그죠? 여기에서 F는 dt분의 dp,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요 dp는 뭐예요? 운동량이죠. 운동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는 ma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다시 쓰면 A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요 V를 가만히 놓고 이 시간을 이쪽 F 쪽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T는 MV 이런 식으로 공식을 변환시켜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FT를 묶어서 우리가 충격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 MV를 모멘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F는 dt분의 이제 dp 이렇게 된다는 건 이 dp를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ft잖아요, 그죠? p는 mv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f는 ma를 그냥 이렇게 미분형으로 해서 이제 갈라놓은 거야.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모멘텀으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m이라는 것, 질량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값이니까 상수가 되는 거고요. dt분의 dv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은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ma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가속도의 법칙은 베르누이 방정식에 응용이 되고요. 오일러 방정식에 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 응용이 되고 수격 현상에도 응용이 되더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이제 접근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베르누이와 오일러 방정식을 이 F는 MA를 가지고 유도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F는 MA가 어떻게 이제 그 베르누이 방정식과 오일러 방정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턴의 점성 법칙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시도록 하시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뉴턴의 점성 법칙, 결국은 이제 점성 법칙에 의해서 전단력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상유체냐 실제 유체냐에 따라서 유체의 흐름의 양상이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유체다, 정상유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없듯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찰에 의해서 점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 내에서 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구배가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평판으로 이제 이렇게 했죠. 그죠? 고정 평판을 놓고 이동 평판을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 사이에 물이 있다면 이 물 위를 이 평판이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구배가 그죠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고전적인 옛날의 어떤 학문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물에다가 이제 평판 띄워서 이렇게 해본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대륙하고 대륙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쭉 항해를 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니까 어떤 항해술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유체역학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이것이 어디로 이제 우리 배관 내의 유체의 유동으로 접목됐다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판과 이제 고정 평판과 이동 평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뭐 우리가 이제 F는 뭐예요? 힘 F는 PA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죠? 어떤 이제 배관 내에서의 유체의 유동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벽면에서는 마찰이 최대가 될 거고, 벽면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마찰이 줄어들 거니까 결국은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다라고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쪽에서의 이 속도는 우리가 이제 du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높이는 dh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구배를 우리는 이렇게 dy 뭐 이제 h나 y나 뭐 거리의 개념이니까 dy분의 du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dy분의 du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배가 형성이 될 건데, 그러면 선형화해서 이렇게 이제 될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구배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적용해 줘요? 점성계수라는 걸 적용해 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는 점성계수 뮤를 적용을 해 주는 거고, A dy분의 du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이제 점성계수의 차원을 요 점성계수의 차원을 한번 MLT, FLT로 한번 고쳐보세요, 써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이 타우라는 것은 뭐예요? 킬로그램 중 공학 단위로 킬로그램 중 파 메다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FLT로 한다 그러면 F에다가 L에 마이너스 2승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MLT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 킬로그램 중이 킬로그램 메타파 세크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제 메다의 제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요게 없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L에 마이너스 1승, T에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차원으로는. 이제 이 간단한 게 이제 10점짜리로 막 나오는 거야. 알면 10점 그냥 가져가는 건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점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성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점성계수에 다니는 포이즈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포이즈. 그 다음에 이제 동점성계수는 누라고 표현을 하고요. 로분의 뮤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메다의 제곱 파 세크, 요게 이제 SI 단위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크스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죠? 스토크스 또는 센티 스토크스. 이제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센티 스토크스가 되는 거고요. 메다의 제곱 파 세크로 되어 있으면 그냥 스토크스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